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커피 한 잔을 고르는 사소한 선택부터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큰 정책까지 이 모든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경제학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고 있을까? 아마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경제학자처럼 세상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흔히 경제라고 하면 뭔가 되게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시작은 정말 소박해요. 고대 그리스어로 오이코노머스. 이게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경제라는 건 결국 우리 집 살림살이든 나라 살림살이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잘 나눠 쓰고 관리할까? 바로 그 이야기인 거죠. 아니, 근데 왜 굳이 관리가 필요할까요? 그건 바로 이 희소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건 끝이 없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질까? 저걸 가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경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개개인이 뭔가를 결정할 때 어떤 원칙들이 작용하는지 그 네 가지 원칙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원칙은 아주 간단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바로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친구 만나서 치맥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그 시간에는 운동을 하거나 넷플릭스를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관계? 이걸 바로 상충관계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 개인의 시간 관리부터 국가 예산을 어디에 쓸지 같은 아주 큰 문제까지 어디에나 적용되는 기본 중에 기본 원리예요. 사회가 마주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충관계가 바로 이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예요. 경제를 하나의 커다란 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효율성은 이 파이 자체의 크기를 최대한 키우는 데 집중하는 거고요. 반면에 공평성은 이미 만들어진 파이를 얼마나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파이를 키우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누군가는 아주 작은 조각만 갖게 될 수 있고 또 너무 공평하게 나누려고만 하면 파이를 키울 동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정말 힘든 숙제인 거죠. 두 번째 원칙은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여러분이 지금 2시간짜리 영화를 본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영화의 비용이 그냥 영화표값 10,000원? 이게 전부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 2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벌었을 돈, 혹은 푹 쉬면서 충전했을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전부 비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하느라 포기해버린 다른 선택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 그걸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진짜 비용은 눈에 보이는 돈만이 아닌 거죠. 세 번째 원칙은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부냐 아니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뷔페에 갔다고 상상해 볼까요? 더 먹을까 말까 고민할 때 지금까지 먹은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여기서 한 접시 더 먹으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대신 얼마나 배가 부를까? 이 추가적인 만족감과 불편함을 비교하잖아요. 바로 이게 한계적 사고입니다. 지금 이 선택으로 인해 추가로 늘어나는 이득과 비용을 따져보는 거죠. 네 번째 원칙은 사람들은 유인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인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당근이나 채찍 같은 거예요. 자, 정부가 휘발유에 세금을 확 올렸다고 쳐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기름값 아끼려고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거나 아예 연비 좋은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겠죠?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은 어떤 유인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땐 이 유인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그 예상치 못한 결과까지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개인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게요. 우리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원칙들, 바로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거래는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거래를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는 지는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각자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특화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서로 필요한 걸 교환하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즉, 거래는 경쟁이 아니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최고의 협력 방법인 셈이죠.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정부가 자, 올해는 뭘 얼마나 생산하고 가격은 얼마로 합시다. 이렇게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하는 중앙계획 경제고요. 다른 하나는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과 기업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시장 경제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역사가 증명한 사실인데요. 바로 시장 경제가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데 보통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하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행동할 뿐이에요. 그런데 가격이라는 신호등을 따라서 각자 움직이다 보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한 것처럼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물건이 필요한 만큼 생산되고 거래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원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일곱 번째 원칙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보이지 않는 손도 때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규칙이 있어야 하잖아요. 정부는 바로 그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심판 역할을 합니다.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환경오염처럼 시장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개입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조율하는 역할도 하죠. 즉,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경기장을 관리해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렌즈를 더 뒤로 쭉 당겨서 나무 하나하나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눈으로, 즉 나라 경제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거시적인 원칙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 그 수많은 이유들 중에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정답은 바로 생산성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가 얼마나 재화와 서비스를 잘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노동자 한 명이 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하느냐, 이 생산성이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의 지갑 사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높고 생산성이 낮은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국가 간의 소득 격차나 삶의 질 차이는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생산성의 차이에서 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홉 번째 원칙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규모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거의 항상 원인이 하나예요. 바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죠. 시중에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만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이 너무 흔해지니까 돈의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는 1,000원 주고 사던 과자를 오늘은 2,000원 줘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본질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원칙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힘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둘은 시소 같은 관계에 있거든요. 정부가 물가를 잡으려고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면 기업들 투자가 줄고 고용이 위축돼서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반대로 실업률을 낮추려고 돈을 풀면 이번엔 물가가 들썩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정부나 중앙은행에게 늘 골치 아픈 딜레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칙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게 그냥 딱딱한 교과서 이론처럼 느껴지시나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앞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아주 강력한 툴킷이자 새로운 렌즈가 될 겁니다. 이제 뉴스를 보거나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심지어 진로를 고민할 때도 이 원칙들을 떠오르게 되실 거예요. 바로 이 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의 핵심 요약본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사람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그리고 나라 경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된 10가지 원칙, 여러분의 경제적 사고를 위한 필살치 특기라고 생각하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이 강력한 경제학 렌즈는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됐습니다. 오늘 저녁 뉴스 헤드라인만이라도 한번 이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세요. 최저임금 인상 문제, 새로운 부동산 정책, 나라들 간의 무역 분쟁, 그 복잡한 이슈들 뒤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어떤 원칙들이 숨어 있는지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